정치 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보도 보신 내용부터 시작하면요. 이 정치권이 역사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리고 정율성 공원 조성을 두고 이념 논쟁이 정쟁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뿐 아니라 국방부 정사 앞에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이 검토되고 있고 그리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도 개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저런 논란을 불러일으킬까라고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내려진 것 같아요. 국방부나 육사 충무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이전하게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논쟁이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제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시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보다는 이념 문제에 또 올인하는 모습을 여실히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싶으면 대한민국이 2023년 대한민국이 1962년보다 못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다. 홍범도 장군에게 대통령장을 수여했던 1962년보다도 지금도 더 후퇴한 이런 상황에 직면해 버렸다. 이게 가장 뼈아픈 상황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배, 홍범도 함 과 관련돼서도 좀 바꾸겠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명명도 박근혜 정부 때 했었고요. 유해 봉환을 첫 시작도 노태우 정부 때 첫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념과 상관없이 홍범도 장군의 보였던 항일 무장투쟁에 있었던 혁혁한 공과를 인정하기 위한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건 역사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전진마저도 후퇴시킨 아주 역사적인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사에서는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죠. 네. 2018년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세울 때 육사에서는 조금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런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저런 흉상을 그 앞에 전시하게 됐다. 그래서 좀 몇 가지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홍범도 장군 항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로서는 정말 큰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게 지금 대적관, 주적관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927년도에 공산당에 입당을 했다. 그리고 43년도에 돌아가셨다. 네. 공산당 입당 경력이 과연 이 공산당과 싸웠던 육사 앞에 흉상을 두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산당에 입당을 하셔가지고 북한이 소련과 연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남침을 하는데 어떠한 공헌을 세웠거나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그러한 평가는 맞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당시에 무장항일 독립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공산주의 계열도 있고 민주주의 계열도 있고 이렇게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념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지금의 이념의 잣대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지금 최근에 와서 계속 얘기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1920년대에 제일 큰 목표는 항일이었고요. 일본을 타도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수동적인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서 1962년에 모든 것을 다 함의해서 그런 것들을 대통령상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반공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2023년도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저 시도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한 가지 더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두고도 이제 광주와 보훈부의 갈등이 아주 심화하고 있는데 박민식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사업을 맡겠다라고 했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6년 전부터 계획이 돼서 올 말이면 완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철회가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수교한 이후에 한중 수교 이후에 한중 우호의 그 상징적인 장소로서 정일성 생가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이 한 20년 전부터 광주 지역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2004년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정일성 생가가 실제로 어디 있냐를 가지고 여러 지자체가 본인들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뭐 이런 이런 상황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태우 정부 때 88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도 정일성 선생의 여사님께 감사패를 정부에서 전달하는 이런 일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들어서 정일성 생가를 광주에서 좀 조성해보자. 복원해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지금 공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무슨 여의도 공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대규모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일성 생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앞마당을 조성하는 정도가 공원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지금 침소봉대해서 장관이 지금 직을 걸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본인들이 속해 있던 정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념 전쟁을 벌이면서 이 침소봉대하는지 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일성 씨는 좀 홍범도 장군과는 다르게 좀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일성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인민군 군가도 작곡을 했고 북한 인민군 군가도 작곡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가사 내용들을 보면 되게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되게 자극적인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가사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뭐 작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노랫말에다가 작곡을 하고 그것이 남침에 뭐 인민군의 사기를 올리는 데 이용이 됐다면 이것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역사공원 조성을 한다라는 사실 좀 이번에 알았어요. 만약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부터라도 좀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보수 정권에서 너희들 뭐 감사패도 줬고 뭐 그런 음악회도 참석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어? 그것과 이렇게 기념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추모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또 지금 올해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거 내가 장관직을 걸고 맡겠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러니까 강기정 광주시장이 나 이거 포기 못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장관직을 쉽게 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박민식 그 보훈부 장관이 얼마 전에도 이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장관직 걸겠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 사업 막는 데 대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정무직 장관들이 좀 너무 장관직을 너무 자주 거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걸 가지고 걸어야죠. 국민들이 웃음거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백선엽 장군과 관련돼서는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서도 친일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상 친일을 인정하는 이런 내용도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면서 지금 역사 논쟁을 계속 만들고 이념 논쟁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2023년 대한민국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죠. 본인들이 몰고 가고 싶은 세상은 극우의 세상 그리고 한쪽만 살아남고 다른 한쪽과는 포용적인 사회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고 이거는 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니까 다 박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까? 저는 권력을 잡았다고 역사를 뭐 규정을 하거나 자신들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문재인 정권 때도 그게 상당히 좀 꺼림직하기도 했고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마찬가지죠.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에 방어하는 데 상당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기도 하고 또한 본인도 자서전에 얘기했듯이 뭐 독립군들 토벌하는데 앞장서기도 했고 그럼 공과 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민들의 평가에 맞춰야 되지. 자, 이거 정율성 씨, 이거 기념관 절대로 하면 안 돼. 나 장관직 걸 거야. 이런 식으로 강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백선엽 지우개에 나섰던 그러한 과거 역사에 대한 강요.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로 하지 말고 좀 논쟁과 논의, 얘기를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관직 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평가가 아직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공론화해서 논쟁을 하고 네. 좀 결론에 도달하고 그게 어떤 정권의 색깔에 맞춰서 또 바뀌지 않도록 맞아요. 우리가 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이 아까도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념 논쟁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불거진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신념과 고집인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러한 신념과 고집이 생겼냐? 네. 이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오늘 한 언론사에서 홍범도 장군 뭐 독립 운동가 인정받아야 하지만 공산주의 경력은 있기 때문에 육사에다 놓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뜻과 언급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국방부랑 육사에서 저러한 절차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념에 좀 꽂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난 광복절에도 전체 공산주의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념 논쟁에 한복판에 대통령께서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대통령실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흉상 이전의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방부나 육사가 결정할 거다 이렇게 거리를 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또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발을 빼는 것은 이 정부의 대체적인 특징 아닙니까? 논쟁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했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자기는 모른다고 빼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문제도 뺐었고요. 오염수 문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뭐 국방부의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삼척동다도 그렇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의 경축사, 8.15 경축사만 보더라도 지금의 이념 논쟁의 몸통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했죠. 8.15 경축사에서 당연히 나와야 된 우리의 항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는 언급은 거의 없고 지금 계속 이념 논쟁, 공산주의 얘기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시고 이렇게 한 게 8.15 경축사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래서 지금의 이념 전쟁의 논쟁에 대해서 용산이 뭐 관련이 없고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정말 국민을 바보로 하시는 분들이다. 제발 그런 얘기를 그만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대통령이 이념에 꽂히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목전에 총선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도 총선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득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계산 자체를 대통령께서는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본인의 신념과 고집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국방부나 육사에서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결코 이러한 논쟁이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뭐 여권으로부터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공격을 받지만 저는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거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투표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지?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일까?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2달째 지금 우리 상반기에 재정 적자라든지 아니면은 수출이 잘 안 돼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 되게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런 생각들을 참모들이 이거보다는 좀 이런 식의 워딩이나 이런 쪽의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논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좀 완급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검사 DNA가 그대로 남아서 국정 운영에 반영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면 갈수록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검찰은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와 소통하지 않죠. 본인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강제적인 수사 방식을 통해서 자기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다가 돌불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잘못 갈 수도 있으면 가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좀 잘못했습니다.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이 완전히 수사하듯이 하고 있고 그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최고 권력인 대통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성공의 경험을 너무나 과신하고 그것을 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밀고 나가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런 이 오만과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념 논쟁을 보수파 쪽에서 꺼냈을 때 항상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뉴라이트 운동. 그것 때문에 집권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된 흐름은 아니었었고 박근혜 정권 때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 논란을 갖고 상당히 나라가 시끄러웠고 결국엔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넓은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사회 이걸 포용하는 듯한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좋지 그냥 한쪽에 조금 더 오른쪽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시는 것은 국정 운영의 최고 통치자로서 좀 적절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찬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맞아요. 어제 내놨는데 그 톤과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굉장히 동료를 넘어서 굉장히 확신 이런 느낌까지 있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념을 강조했다는 건 사실은 그게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있잖아. 사법 리스크에 항상 다리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민주당 의원들 돈봉투 사건처럼 부정부패 비리에 혐의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결국 내년 총선은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지지층 결속시켜서 최대한 투표장으로 많이 이끌어 나오면 결국엔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좀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그것은 대단한 환상과 착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중도층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요. 저는 어제 윤재호 원내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봤는데 어떤 대목을요?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고 부정평가가 낮으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론조사 쭉 평균을 내보면 부정평가가 60% 내외 정도 되거든요. 60%가 넘는 부정평가를 받는 분을 같이 동일체 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에 긍정적일까? 그분들 영남이니까, 대구니까, 부산이니까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도권, 중부권, 경기도, 인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출마하는 분들 어떻게 해요. 중도층 없이 내년 선거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가 영남화가 돼 있어가지고 수도권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상당 부분 고장나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야가 그래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동안의 연찬회를 진행했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일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이 멘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부실 기업에 빗대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1962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 드렸는데 대통령의 2년 연속의 연찬회 참석의 발언 내용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찬회 8월 25일 날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전 정권 핑계에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이번에는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갔어요. 전 정부 탓만 계속하고 있죠. 부실 기업으로 따지면 지금이 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금 점점 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세수가 좀 잘 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내년 재정 정책을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십시오. 내년 예산도를 보면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선택한 거거든요. R&D나 교육 예산은 대폭 줄이고요. 당장의 경제 성장률에 직결될 수 있는 SOC 예산만 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과거 정부 탓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납득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곧 한 말씀 하시겠구나 하실까요? 라는 생각이 아니, 들고 페이스북에 또 한글 쓰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전임 너무 상식에 벗어난 일인데요. 전임 비서실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마디씩 좀 거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과 관련된 본인을 직접 공격하는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반응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이 과연 참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통령의 워딩 중에서 귀에 꽂힌 게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자리냐, 그들을 설득하고 국정 운영에 동참하도록 이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이렇게 너무 싸운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로 오염수,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수위가 높게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대통령이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죠?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부터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왜요? 2020년도 김기현 당시 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전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액종 알프스를 통해서 다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계속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원희룡 장관 혼내야죠. 몇 년 전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류하는 것은 연안 국가들, 인접 국가들에 대한 폭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내각에 중용하고 정부 여당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면서 왜 국민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국민들은 괴담이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먼저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쳐내셔야죠.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에 3년 전에 그들이 했던 지금 앞장서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동조하고 방조하는 지금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2년 전, 3년 전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고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거 일이고요. 현재 지금 괴담 지금도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 3년 만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바뀌면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해명을 해야 되죠. 최소한 국민들 그때는 이렇게 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얼굴
깔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뻔뻔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년, 3년 전의 입장과 지금 다른 본인 판단과 생각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야당과 거죠. 싸우겠다. 아니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할 거면 본인하고 같이 따르고 있는 김기현 대표, 원희룡 장관부터 먼저 쳐내고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 그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 안 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왜 거기 권력에 무릎 꿇었으니까 그런 거죠. 권력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에 당연히 당대표로서 장관으로서 동의를 표하고 동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싸우는 대상은 이제 야당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국민들도 네.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건가? 아유, 국민들하고 싸우는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그냥 선전선동 괴담에 그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승민 의원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과 싸워야죠. 저는 역사적인 전 인류의 큰 죄악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 민주당 나빠 이런 식의 프레임 규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여당 연찬회에 찾은 이후에 2년 연속으로 네, 연찬회를 네. 간 거는 역대 대통령도 처음이에요. 없었고 굉장히 처음이죠. 처음이고 예.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원칙을 뒤집었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윤재호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라든지 네. 그렇지 않아도 용산 출장소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받고 있는 여당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과연 미래지향적인가? 되게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내가 오늘 여기서 받은 박수가 1년 동안 받은 박수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런 자리 마련하면 나 매일이라도 오고 싶은데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분 좋죠. 본인을 위해서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을 응원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건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는 대통령께서 연찬회에 참석한 거는 좀 가볍게 얘기해서 내가 국민의힘의 주인이야. 내가 국민의힘의 당 총재야. 내가 내년 총선 공천 내가 할 거야. 이러한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국민의힘 여당의 중심이다. 여러분들 나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기현 당대표나 윤재호 원내대표가 반성문 썼거든요. 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이렇게 국정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기국회 때 더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성문과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들으시면 든든하고 기분 좋아하셨을 거는 같은데 이렇게 2년 연속 연찬에 참석하는 거를 처음 보는 거라서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대통령의 시각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들여다보면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공천권을 떠올리며 박수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건 방구석 엿보나 할 일이다. 뭐 이렇게 엄청 수위를 높여가지고 멘트를 썼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거기에 호응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그 분위기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아니 뭐 그동안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른 의견을 냈다가 대통령 한마디가 있으면 바로 꼬리 내리고 다른 대통령 워딩에 따라가는 의원들이 계속 보이지 않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달리 보이지 않고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늘 그렇듯이 용산에 그냥 줄대고 있구나. 열심히 줄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 2년 연속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갈 수 있으면 좀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여당이 합쳐서 집권 세력이 합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보자. 그걸 결의 한번 해보자. 야당과도 그런 문제들 같이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자리였으면 모르겠는데 또 남 탓하고 뭐 싸우겠다느니 뭐 시쳇말로 소주도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 아우성 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소주 한 잔 생각난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낭장한 연찬회 참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녁 자리 조금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좀 가벼운 얘기도 하신 걸 가지고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연찬회 참석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청와대로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지도부 네, 초청을 민주당 해서 또 초청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뭐 듣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서로 덕담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런 좀 편안한 자리였다. 그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싸우자고 하셨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정부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한다. 왜 MBC 왜 그러셨어요? 24시간 욕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통합은 없는 거죠. 그렇죠. 통합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좀 시야를 좁혀가지고 방송 개혁, 방송 정상화 관련해서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을 향해서 방송 환경이 기울어졌거나 야당에게 유리하거나 아니면은 여당에게 불리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MB 정권 때 있었던 뭐 공영방송 정상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성향의 사람을 사장을 앉혀가지고 조금 보도를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체계 자체, 조직 자체를 완전히 좀 탈바꿈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공영방송이 뭐 필요할까? 뭐 KBS 하나만 두고 MBC를 뭐 민영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사장 바꾸고 또 우리 사람들로 채워나봤자 정권 바뀌면은 또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공영방송의 지형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아예 시간을 또 따로 네. 잡아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네. 그 국민의힘 연찬회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어제 수도권 인재론, 위기론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위기설 돌파에 대해서 3고 초려가 아닌 10고 초려도 한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10고 초려 대상이 누군가? 저는 19초의 대상을요, 딱 2명만 하면 좋겠어요. 누구요? 한 명은 이준석, 한 명은 유승민. 그러니까 원래 우리 피의원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좀 공고하게 좀 세력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지금 뭐 중립적인 인사 아니면 수도권에서 경쟁력인 인사를 영입을 한다?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가장 강했을 때는 언제였느냐? 작년도 지방선거 전이었어요. 대통령께서 5.18 참석하시고 제주 4.3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너그럽고 폭넓은 사상적인 온화함을 보여주셨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 가서 같이 참배하고 이준석도 우리 편, 유승민도 우리 편, 안철수도 우리 편, 나경원도 우리 편, 저도 국민의힘 편.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가장 강했고 역대급의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준석 발로 차네, 유승민도 발로 차네, 나경원도 국정운영에 걸림돌, 안철수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장성철은 보수 참칭 패널, 공문 보내. 이러니까 지지층이 분열된 거예요. 이번에 이념 논쟁 갖고도 거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거는 잘못됐어. 이건 바로잡아야 돼. 국방부 장관 그만둬. 이런 식의 보수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보수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새롭게 영입하는 것보다 보수를 다시 결속시키는데 김기현 당대표가 힘을 쏟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대체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얘기하고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현실적인 정확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장 이번에는 소장님이 밖에 굉장히 이상적인 오늘은 말씀을 너무나 하셨어요. 이상적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안 돼요? 일을 할 수 없는 할 수 일이라고 없는 보세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치인이 처음 갔던 방문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였죠? 무당 이회영 기념관입니다. 맞아요. 네. 거기를 발로 찾았습니까 이번에?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지금 이준석과 유승민 의원을 다시 식고처리해서 데려온다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얼마나 지금 집권당의 집권 세력들이 언밸런스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면서 이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고 실용이다. 그리고 민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수도권 민심이 가장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 세력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 표로 심판한다. 이런 관점에서 수도권 편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면서 수도권 위기론을 또 돌파해야 되니까 사람 데려와야 된다.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 그렇게 안 맞는 내용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알 텐데 왜 이럴까요? 아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앞으로 한 2달도 안 돼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든 안 내든 어쨌든 수도권의 민심을 실질적인 표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총선 전 마지막 가늠자죠. 네, 아마 그것에 그때 선거에 있어서 대단히 참패를 하거나 뭐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됐다, 국민의힘 후보 계열의 후보가 안 됐으면은요,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궤도 수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그때 민주당이 막 분열해가지고 후보가 난립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총선에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제 10월이라서 이제 코앞이에요. 그럼 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민주당 워크숍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왔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 상황이 지금 엄중하기 때문에 당내 상황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해서 국민들에게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야당에 하지 말아야 될 제일 번째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뭐 인당수 얘기도 나오고 뭐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의원들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정기국회에 제대로 싸울 것인가, 민생을 제대로 어떻게 챙길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좀 뒷말들이 더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서른 의원이 얘기했다는 이 대표를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에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취 문제를 압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압박이 아니라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거죠. 심청이가 물에 빠졌지만 네. 결국엔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뒤로 물러나 있고 추후를 도모해라 이러한 조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였다고 맞죠. 보세요?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내년에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1%라도 높일 수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결단을 내려라라고 충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 지난 1년 체제는요. 무기력한 1년이었다. 점수로 주면 49점도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부적인 판단을 잘했느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혁신위도 흐지부지 됐잖아요. 뭐 민주당 의원들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 집권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정당인데 대한야당으로서 존재감 있는 정책적인 성과를 내보였느냐? 없어요. 본인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족쇄에 붙잡혀가지고 위축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분이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점점점 높아질 텐데 9월 달에 선거법 1심 판결 있죠.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정기국회 잘 치르고 예산안 심사 잘 하고 내년 총선 대비해서 공천을 잘 하고 이럴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네. 민주당을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다, 길이다. 그런 차원의 서른 의원의 의견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예? 장 소장님 워낙 이제 그 정치 토론하면서도 이제 그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실 때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년을 평가하기 전에 대한민국 그동안 지나왔던 1년을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민생을 해결하고 국가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누가 뭐래도 정치입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을 뽑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가 실종된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뭐 그렇게 해서 그 안 좋은 평가를 하실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에 지금 그동안 있었던 1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파트너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일국의 제1당이자 원내 1당의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파트너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법률가니까 더욱 잘 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것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이미 범죄자,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면서 정치를 완전히 실종시켜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만 이것만 예. 윤재관 부회장님께 제가 너무 섭섭한데 네. 윤석열 정권 지난 1년 대략 한 3, 4개월 가장 비판 많이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보고 이렇게 평가를 다시 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자, 네. 이것만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어제도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정리가 안 되는지 사실 상식적으로 대표가 심사를 받겠다고 했으면 의원들도 그냥 그 뜻 받아들여서 다 국민들 보기에도 깔끔하게 그냥 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결을 해야 된다, 뭐 찬성을 해야 된다. 이거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 어떻게 봐야 그 돼요? 이전에 영장 청구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그러니까- 대표가 가겠다고 했으면 좀 이 대표의 말을 좀 받아들여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당의 단합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되건 어떠한 영장이 청구가 되고 잘못된 검찰의 정치 수사에 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금부터 그것이 다 나오기 전부터 무조건 대표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도 수사를 수사답게 하고요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답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상식에 맞게 대표의 그동안의 워딩에 따라서 출두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상황들을 보면 계속 그동안도 그랬습니다만은 수사가 아니고 그래서 어느 누구를 도륙하기 위해서 살입하기 위해서 계속 몰아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당 내에 분란처럼 반복되는 주제가 되고 있으니 이걸 이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여쭤봤던 네, 거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네.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잘 정리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